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시 대장동,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 간 입장차가 갈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 기대감이 높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카네이션을 선물로 받은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또 패했습니다. 극심한 골 가뭄에 팀도 최하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3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대상지 중 하나로 부천 대장동 일대가 선정돼 지역이 술렁였습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은 걸까요?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으로 부천 대장동의 2만 가구 등 28곳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 5천 가구 조성 계획을 밝혔고 12월 2차로 15만 5천 가구를 추가한 데 이어 최근 3차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중 신도시는 2차 때 발표한 인천 계양 등 3곳과 이번 3차 발표에 포함된 부천 대장 등 2곳, 모두 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긴 하지만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이 같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천 대장 신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될까? 현재 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진행 중이고 2020년 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 착공해 2023년 산업용지와 주택 최초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5년 정도부터 가능하고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10년 후인 2029년으로 예상됩니다. 90년대에는 정부의 제1기 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중상동 신도시 개발로 인구 90만에 달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업지역의 쇠퇴와 청장년층의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지정을 제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는 부천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네, 지난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선정되며 지역 간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특히 부천 대장이 신도시로 깜짝 발표되면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반면 검단과 김포 등 기존의 신도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며 인근 인천과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잇따랐습니다. 새 도로와 슈퍼 BRT 노선 등 새로운 신도시 교통 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을 관통하고 서울 마곡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 부천을 잇는 대규모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대장동, 계양 테크노밸리와 상호 연계시켜서 BRT 노선부터 교통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잇따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다 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등장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 타월이랑 너무 가까운 이런 근접 신도시 그런 동네에 이제 신도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저기 주민들도 지금 뭐 다시 이사를 나간다는 등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또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에서는 보상비 갈등으로 반대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주민 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계양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죠. 약 5달 뒤인 지난 7일에는 부천시 대장동에도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두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대장동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에 추가로 선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도시 대장동이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좋고요. 많이 발전되면 아무래도 집값도 올라가고 또 환경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은 대장동과 오정동, 원종동 일대 약 343만 제곱미터 부지로 부천의 대표 원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교통망 확충 등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갖고 여기서 조금 먼 물건을 사려면은 중동, 상동으로 나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 주민들은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교통망이 먼저 구축이 돼야 그래도 신도시 생기고 나면은 서울로 가는 교통망이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여기가 그렇게 교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대장동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지니까 그건 기대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계양구 주민들은 이번 부천 대장 신도시 발표에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계양 신도시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서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천이 만약에 신도시가 먼저 생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어디가 생긴다는 걸 떠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옆에 붙어 있는다라는 거는 양쪽 뭐 부천이나 인천이나 양쪽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양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온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천에 신도시가 또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천이 솔직히 서울보다 좀 더 가깝고 계양에 이제 들어온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달갑지 않은 소리긴 하죠. 불과 몇 달 간격을 두고 발표된 두 개의 신도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더 외롭고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특별한 카네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훈훈한 현장 담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카네이션 좀 담아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10년 넘게 혼자 지내온 조원자 할머니. 이번 어버이날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대신 복지관 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시작한 하루.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또 혼자 사니까 여기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카네이션까지 달아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소병현 할아버지의 가슴에도 빨간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자식들 못지않은 복지관 직원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만 전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고맙고 우리 자신의 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버이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요양원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지만 특별한 잔치를 준비한 직원들에게도 뜻깊은 하루입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이런 생활을 진행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나마 제가 자식된 입장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어르신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어버이의 날. 우리 지역 모든 어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 7,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겼는데 불법 대부업 수사 역사상 가장 높은 이자율이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특사경 단속원이 불법 대출 현장을 덮칩니다. 이거 등록하고 대부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오토바이에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 대출 광고 명함이 발견됩니다. 목돈 쓰고 하루하루 푼돈으로 담보나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건 일수네. 일수도장 다 있구만. 일수도장 다 있으시네.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석 달여간 불법 대부업 단속을 벌여 모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손에 이뤄진 불법 대출은 총 27억여 원,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30만 원을 빌려 한 달여 만에 85만 원을 상환하는 등 7,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띠꼈습니다. 불법 대출은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부 업자는 카페 관리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인터넷 카페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 역시 법정 이자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300%의 고리를 챙겼습니다. 제때 돈을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않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거나 지인들에게 또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등록업자라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을 지키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모바일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얼마 전 도내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은폐한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런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수원과 파주, 포천 등 6개 산하병원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술실 한쪽 귀퉁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환자 동의하에 수술 진행 과정이 녹화됩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해 경기도가 작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안성병원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초기엔 촬영 동의가 절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한 대형 병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환자가 좀 마음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방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수원과 파주, 포천 등 나머지 도립병원 5곳에도 수술실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의료사고 등 문제가 있을 때 한해서 공개하고 한 달 정도 보관 뒤 삭제됩니다. 대리 수술이라든가 수술실 내에서의 폭행, 성희롱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소극적인 의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과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과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경기도가 제시한 수술실 CCTV. 도는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인천에서 전자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 평균 6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피해 금액이 26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인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검찰이라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 시민에게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그게 편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다 해약을 하고 돈을 다시 해외에 계좌로 넣으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예외일 것 같은 금융사기. 하지만 피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기관사칭 피해는 277건으로 전년보다 64건이나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64억 원으로 88.8%나 증가했습니다. 대출 사기는 더 심각합니다. 2,048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은 204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 인천시와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속하는 계층에 계신 분이 한 일주일에 걸쳐서 수억을 보내줍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인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분기에 한 번씩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논의합니다. 그 금액도 문제지만 참 당하고 난 뒤에 그 정신적 피해 이렇게 너무나 클 것 같아요. 황폐화되는 것 같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인천은 올해 1분기에도 583건의 금융사기로 약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인천이 지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두 경기 무실점을 끝으로 강원에게 득점을 허용하면서 순위도 최하위로 내려앉았는데요. 특히 무고사와 남준재 등 주 공격수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4월 3일 대구전부터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최하위보다 절실한 것이 바로 득점입니다. 자, 인천 과연 공격력 살아날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왔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손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 만났는데 표정들이 다 어두웠어요. 네. 직접 경기를 보셨나요? 원정 경기였는데 저는 어땠어요? 이제 직관을 했습니다. 직관하셨어요? 네. 자, 실점을 했어요. 두 경기 만에 실점을 했는데, 자, 이번 실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실점의 원인, 제가 이제 제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 이기려는 욕심이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좀 잘 되다 보니까 특히 강원은 그동안 클린시트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실점을 기록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역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느낌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야, 라인을 좀 더 올려보자. 임중혁 감독도 좀 과감하게 올리라는 시도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내려앉았어요. 뒷걸음이 느린 인천이기 때문에 한 골을 되게 쉽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되는 듯한 그 공격력에 스스로 좀 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득점 보셨겠지만 신광훈 선수에게 이제 득점을 내줬는데, 네. 우리가 실점했던 많은 패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침투하는 그런 공격수의 모습을 잡지 못해서 골을 먹었던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3라운드 상주전에도 비슷한 실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데드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크로스가 프리킥이 길게 오고 또 반대 방향으로 또 넘겨주고 거기서 그렇죠.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김민우 선수의 슈팅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결국 좌우 방향 전환에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또 팀 전체의 전력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찬스를 만들어도 그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찬스 메이킹인데, 결국 중원에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수준 차이가 보였다. 또 그 수준 차이가 아주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 골이냐 노골이냐 차이로 이어지는데, 특히 한국영 선수가 부상으로 작년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오범석 선수가 부상 이탈했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영 선수가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또 김지현 선수가 또 크로스를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신강훈 선수가 쇄도하면서 골을 넣어주는, 우리 인천이 했으면 참 멋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상대방에게 이제 헌납하고 또 실점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국영 선수는 이제 그 문성고등학교를 나온 강릉이 배출한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 그 임중영 감독이 이제 서울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선수비 후 역습. 근데 이게 좀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전반전이 너무 틀어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아까 말씀의 연장선인데 전반에 틀어 막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어요. 네. 아예 그런 포메이션이었고 잘 했어요. 그렇죠. 인천 같은 팀이
공격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무실점을 하는 게 선과제라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과제를 잘 하다 보니까 강원도 엉덩이를 내려앉히고 인천도 내려앉히다 보니까 중원이 휑해지고 전후방으로만 계속 큰 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인천이 공수가 전환되고 전개라는 과정이 전반에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선수 기량, 특히 첫 번째 타치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천이 전반 초반에 첫 번째 타치가 굉장히 원활하니까 세컨 동작이 잘 나왔어요. 주변 선수들을 이용하면서 썰어서 강원의 앞쪽으로 좀 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점차 좀 앞으로 간 느낌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공격 수행 작업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던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전반 초반에 공격이 좀 잘 됐고 그래서 김보수 선수가 박스 안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또 2번씩이나 맞이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비 공간을 조금 많이 내주지 않았나. 뭐 결과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 1점 실점의 빌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강원이 그동안 뭐 다른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상위 그룹 서울이라든가 이런 팀들보다는 화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맞불 작전을 좀 놨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했으면 승점 차가 1점 차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하위권에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고 물론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좀 아쉽다. 특히 전반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석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의 현재 전력 그리고 또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선발 선수 명단을 놓고 볼 때 사실 인천 팬들이 지금 현재 그 강원 선발 선수들이 약간 생소할지 몰라도 선수 한 명 한 명 뜯어보고요. 또 올해 그 보여주는 그런 그 성과들을 볼 때 사실 인천이 도전하는 입장이에요.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따라서 너무 과감한 공격을 초반부터 했다면은 오히려 실점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 축구는 한 골 싸움 아니겠습니까? 2점짜리 슛은 없잖아요. 한 골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골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한 골차로 졌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실점 장면도 사실 곱씹어 봐야 돼요. 특히 전진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에 현장에서 볼 때도 김지현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좀 느렸어요. 스피드 있게 빠른 크로스가 아니라 떼굴떼굴 굴러가는 속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통과를 했고요. 반대편까지 건너갔고 또 쇄도했던 신광훈 선수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했는데 그 부분을 수비수가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점. 또 신광훈 선수의 슈팅도 잘 발을 갖다 댔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슈팅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수비를 통과하고 또 골키퍼도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막지 못한 점 너무 아쉽고요. 아마도 뭐 팬들이 아쉬워하는 만큼 선수들은 더 아쉬워할 테고 또 코칭 스태프는 더 분해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개개인의 개인기 그리고 그동안의 기본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팀전을 부분전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게 코칭 스태프의 몫이 되겠죠. 그래요. 수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수비하고 골키퍼 사이로 지나가는 그 볼. 굉장히 이제 수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골 먹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또 그 특이한 점이 그 무고사 선수와 남준재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또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공격력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글쎄요. 무고사와 남준재는 부상 뭐 이런 여파로 좀 쉬다가 나왔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전과 연습은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실전에서의 감각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사와 남준재는 후반에 들어왔음에도 되게끔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과정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되겠다. 이제 무고사와 남준재는 되겠다는 희망도 줬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죠.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 얘기하면 무고사와 남준재가 매 경기 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빼고 얘기하면 변호사님께서 잘 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보섭이 놓쳤던 그 2포인트를 코칭 스텝이 만들어줘야죠. 뭐 0점 조정을 해준다든가 슈팅 연습을 따로 시킨다든가 해서 분명히 김보섭이 그 전반에 나왔던 두 번의 찬스만 잡았더라도 강원을 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의 공격력 살리는 거 맞습니다. 무고사가 원톱에서 파검의 피니셔로서
마침표를 찍어주고 남준재가 또 기가 막힌 골을 넣어주고 이것도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도 되겠지만 무고사와 남준재를 빼고도 충분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코칭 스태프들, 감독님, 뭐 선수들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여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인천의 공격력이 또 인천의 순위가 쭉쭉 올라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전에 김모선 선수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골키퍼를 맞았고 한 번은 이제 아웃됐는데 어떤 팬들은 그러면 왜 무고사와 남준재를 전반부터 왜 기용을 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또 아쉬운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상에서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 체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감각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팬 입장에서는 복귀해서 바로 풀타임 출전해서 좋은 활약 펼치고 팀 승리를 이끌면 좋죠. 게다가 또 무고사 선수도 작년 시즌 끝나고 또 연장 계약하면서 팬들이 또 굉장히 큰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인천 출신 인천 소속 선수로서는 또 최다 득점 기록도 세운 거거든요. 남준 선수는 또 그 인천에 또 3번째 왔고요. 또 개인 그 응원 콜이 있을 정도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에다가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남준재 무고사 선수가 뛰는 것을 모두가 다 기대하겠죠. 다만 코칭 스태프도 지금 선발 출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경기 패배했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썩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갈 것 같고요. 아니면 당장 다음 포항전부터 선발 출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말 그 한 달 넘게 골이 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무고사 선수의 복귀 희망적이긴 한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무고사 선수? 그러니까 무고사는 무고사다. 물론 움직임 좀 둔하고 뭐 센스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예전에 무고사는 아니었지만 번뜩이는 움직임이 역시 이름값을 하는구나. 인천의 베테랑은 아니지만 인천의 정점에 쓸 사나이가 맞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당장 포항전이 이제 눈앞이거든요. 이제는 포항전 이후로는 무실점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11바퀴가 이제 돌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반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2라운드예요. 지금부터는 인천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해줘야 되는데 무고사가 그것은 좀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해줄 것 같고 무고사가 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고사 혼자 골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무고사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 남준재가 조력자 역할을 하든 무고사가 조력자 역할을 하든 공격에 무게가 좀 실려야 되는 시점에서 그 두 선수를 좀 중심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무고사 선수는 뭐 인천의 대표적인 스트라이커이긴 한데 이번처럼 뭐 다치거라든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대체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수를 좀 대체? 그 부분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특히 임중용 감독 때도 무고사를 대체할 선수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임 감독, 이제 안데르센 감독에 대한 그 비판 요소 중에 하나도 플랜 A 무고사가 문제가 없을 땐 모르겠는데 그 다음 대안이 뭐냐.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결국 감독직을 상실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무고사 선수가 없는 동안에 그 탑 포지션에서 이제 원톱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김보섭 선수 당장 지금 계속해서 리그에 선발 출장하고 있고요. 또 허용준 선수 역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꽁뽕 선수 역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허용준 선수는 몸 상태가 정상일 때에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또 현재는 좀 부상 중이고요. 또 꽁뽕 선수 역시 약간 좀 처진 위치에서는 좀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그 성적을 보일지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임중정 감독 등이 역시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은 선수는 김보섭 선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이효균 선수도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결국은 김보섭 선수인데 하지만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건 물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떠서 이제 기량이 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팀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그리고 또 최근 몇 경기 연속해서 굉장히 충분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다면 선수 개인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팀으로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좀 과도한 모험이 아니겠느냐. 결국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무고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김보섭 선수보다 오히려 더 중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은 뭐 코칭 스텝이 하겠고 결국은 책임은 감독 대행이 지는 것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보섭 선수를 더 이제 중용하는 것은 사실 팬들의 기대에도 약간 어긋나는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콩퐁 선수는 후반에 조커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팬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팀 내부의 사정은 선수와 코칭 스태프만 잘 알겠죠.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임종혁 감독 대행이 콩퐁 선수에 대해서 했던 그 언론 인터뷰 중에 동기부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최적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선수 개인의 어떤 현재 상황을 좀 지적한 것도 있고요. 문제를. 그리고 또 팀 차원에서도 이게 최적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찾는다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어디냐. 아니면 지금 다 애매하고 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데가 어디냐. 제가 볼 땐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번뜩이는 재치를 갖고 있지만 그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K리그의 거친 수비와 압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선수 개인이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다시 코칭 스텝이 잘 해줘서 더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도 의무이고 임무이기 때문에요. 더 시간이 가서 활용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좀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인천에 있었던 우리 문선민 선수를 약간 연상케 하는 피지컬과 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문선민 선수의 대체자로 콩퐁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콩퐁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니까 포워드로 데리고 왔어요. 무고사의 백업이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인천처럼 선 굵은 축구라는 팀에서 콩퐁처럼 피지컬이 작은 선수가 온다라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의아했는데 롤을 좀 다르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그러면 공격수니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왜 그동안 동남아 선수들이 중용을 못 받았는지가 저는 이 콩퐁 하나로 물론 그전에 인천에도 또 베트남 선수가 있었지만 왜 안 썼는지가 이제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팅을 하기 위해서 갔었겠죠. 동남아 풀이 굉장히 싼 자원으로 또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콩퐁이 증명을 한 거예요. 콩퐁을 전방에도 세워보고 문선민 자리, 사이드에도 세워보고 또 중원에 문창진 자리도 세워봤는데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으나 K리그의 특성상 미리 선점을 하는 어떤 자기만의 포지션 싸움이 있거든요. 공이 없어도 오프더볼 상황이든 데드볼 상황이든 내가 자리 선점을 해야 돼. 되게 중요한 K리그의 특성인데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을 좀 칭찬할 부분을 찾고 싶어도 찾을 게 없을 만큼 자리 선점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피지컬 플러스 휴지라고 해서 휴지컬이라는 놀림조가 나올 정도로 콩퐁을 좀 비아냥대는 그런 지점도 있었거든요. 콩퐁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만큼 위험한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설 위치가 좀 없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다른 빠르게 공수 전환 그리고 전개 과정이 빠른 팀에서는 좀 먹힐 수 있겠으나 인천처럼 절체절명에서 한 골 싸움 선 굵은 축구로 박스 안에 빨리 투입 결과를 원하는 팀에서는 콩퐁이 설 자리가 좀 없겠다 싶고 또 하나 코칭 스텝 뭐 선수 지금 인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감독 대행이 계시지만 감독이 오느냐 막 이런 것보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뭔가 인천 선수들의 심리를 다독일 수 있는 전문 심리 치료사, 뭐 상담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패배 의식을 깨워주는 건 인천의 빠른 승리, 뭐 빠른 골,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경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연습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다. 서로 다독이면서 화기애애하게 훈련 과정은 되게 밝다. 그러면 뭔가 선수들 심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수들이 심리를 좀 이렇게 잘 만져줘서 빨리 이 패배의식을 좀 잊어버리고 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분을 전환을 먼저 시키는 게 저는 선수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혼자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콩퐁 선수가 단순히 키가 작아서 지금 뭐 피지컬적인 측면이 지적받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지난 강원전에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에 투입된 선수가 김현욱 선수인데요. 키가 160입니다. 160cm예요. 굉장히 작은 선수고 더 작은 선수가 앞으로 K리그 1에 나올지 잘 모를 정도예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제주전에서 또 환상적인 또 중거리슛도 성공시켰거든요. 득점력, 기동력 다 갖추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키가 작은 그 단점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체격이 작다고 해서 버티는 힘이 무조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콩포 선수도 본인의 체격과 비슷한 선수 중에서 K리그에 활약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지켜보고 그 선수들이 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배우고 습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감독들이 좀 피지컬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면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키 작은 선수들의 장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콩폰 선수의 뭐 활약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 감독 대행 체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창진, 이문수 선수 선발 라인업에 없던 선수들이 이제 선발 라인으로 올라왔는데 이번 경기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특별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경기 연속 지금 득점을 못 하고 있고 또 0대0 무승부 경기를 빼면은 다 패배했거든요. 팀도 성적도 지금 최하위까지 쳐졌고 그런데 4명의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세희 선수를 약간 뒤로 내려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고 또 1명의 이제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3톱 그리고 또 좌우 윙 공격수는 사실상 수비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 전술을 저 같은 일반 팬도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팀도 당연히 이거를 먼저 들고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기 내에서의 임기응변 또는 물론 포메이션을 바꾼다고 해서 경기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쓴다고 해서 잘하는 감독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가장 잘하고 가장 익숙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게 물론 그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전술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술을 준비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좀 현혹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정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직이라는 게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건데 이 프로스포츠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정직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좀 현혹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계속 지적드리는 부분이 강원은 이겼어요. 지난 경기. 근데 경고를 3장 받았습니다. 인천은 끌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반전에 실점하고 계속 그리고 역습도 많이 당했고 또 두드리다 보니까 근데 경고가 없어요. 즉 효율적인 반칙도 못했고 그리고 또 카드와 과감하게 막 바꾸는 그런 수비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적극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절체절명에서 다음 경기 이제 포항 남았어요. 포항도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연승을 했는데 포항 어떻게 보세요? 포항 뭐 늘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인천하고 유니폼이 가로 세로가 배치가 다르고 검정 빨강 또 우린 파랑 빨강 이게 막 그냥 절대적으로 더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니폼 더비. 그렇죠. 그리고 역대 또 저희가 포항 원정을 이렇게 가보면 저희가 이제 뒤쪽에 이제 골대 뒤에 늘 앉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항엔 선수들도 좋은 기억이 없고 포항 팬들이 좀 되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지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포항은 지금 무섭습니다. 김기동 감독, 그러니까 포항의 레전드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인천의 레전드인 임중영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고 있고 포항의 레전드인 김기동 감독이 감독이 됐고 2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똑같이 극약 처방을 내린 두 팀인데 포항은 극약 처방이 아주 약발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인천은 약발이 받는 것 같다 훅 꺼졌고요. 이거 계산적으로 봐도 산수적으로 봐도 포항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특히 라인 타기의 제왕이라고 했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타팀 선수들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몇 있는데 김승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기동 감독이 김승대를 봤거든요. 같이 뛴 적도 있고 김승대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인천은 뒷걸음이 느린 굉장히 수비적으로 갖춰져서 수비를 꽁꽁 한다고는 하지만 역습 시의 뒷걸음이 굉장히 느린 팀인데 김승대를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전이 무색무취였어요. 뭘 잘했는지를 몰랐던 경기가 강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 두 경기는 굉장히 수비적이었어요. 인천의 짠물 수비를 그 짠물의 짠냄새를 조금 맡을 만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포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경기는 아주 짠물 수비로 조금 더 강하게 좀 공격을 안 하더라도
짠물 수비를 강하게 수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예상하셨는데 포항이 보통 이제 4-5-1 시스템을 쓰더라고요. 최전방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승대 선수를 놓고 쏘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포항도 외국인 선수 데이비스 등의 외국인 공격수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포맷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독 교체의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현재 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과 울산 경기의 좀 기록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코너킥 숫자가 포항이 1개인데요. 울산이 16개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후반 78분 이후에만 울산에게 코너킥을 9개 허용했어요. 계속해서 코너킥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점 안 했습니다. 포항 선수들이 감독 교체 이후에 정신적인 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포항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사실 전임 감독 최선호 감독 있을 때 좀 흔들릴 때 사실 포항전을 맞았으면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찌 보면은 지금 하위권 경쟁 팀이라도 볼 수 있었거든요. 2경기 전까지. 하지만 지금 포항이 2연승, 특히나 울산을 꺾으면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경기가 되겠고요. 승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무승부도 나쁘지 않다. 현재 기세만 보자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홈에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직접 관람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토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5분쯤 김포 구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41살 A씨와 아들 10살 B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개월째 관리비와 통신비를 내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 새벽 4시 45분쯤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살 A씨가 숨졌으며 42살 B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아파트 14층이 전소됐고 15층의 일부도 소실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효 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잔치는 풀네음 어린이집 은빛 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생신상 대접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는 한국GM 한마음재단에서 후원했습니다. 부평구 10정 1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도 함께해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학교장의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임용심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진행됐던 선출 방식을 개방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5대5의 비율로 교장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섭니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 참여인단이 모바일을 통해 교장 선출에 참여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장 공모제 학생, 학부모 참여 학교에 대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볕이 강한 1시에서 4시 사이 호흡기가 예민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강원도 춘천 9도, 전북 남원 8도, 부산 해운대 15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충북 청주 24도, 전남 순천 25도, 경남 창원 22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5m까지 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